자, 이번 시간 난방 설비 이제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좀 보실까요? 난방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열 공급 방식에 따라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개별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가 설치되는 난방 형태를 이제 중앙 난방이라는 것은 단지 뭐 하나의 공동 주택 단지에 대형 보일러를 설치해서 그 설치된 보일러를 통해 난방하는 것을 중앙 난방이라면, 세 번째 지역 난방은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공동주택 단지에 어떤 여론을 공급하는 보일러가 설치된 게 아니고 여기는 지역 난방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여론이죠. 여론을 기역의 두 번째 줄에 기계실에 열 교환기에 의하여 세대로 열을 공급한다는 것은, 여기는 지역 난방은 지역 난방 공사로도 공급받은 온수나 전기를 건물 또는 공동 단지의 지하에 있는 열 교환기를 열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여론을 교환을 해서 그 교환된 열의 온도를 조절을 해서 온도를 뭐 적정 온도로 낮추어서 각 필요 개수에 난방하는 것을 지역 난방이다 해서 난방 열 공급방 그 세 가지로 나눈다더라 정도에서 간단히 세 가지 하나 정리해 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방열기라든가 표준 방열량은 잠깐 좀 보류하시게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방열기 위치는 뭐 시험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가로 3번에 표준 방열량은 정확히 이제 숫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방열기라는 건 이제 위치, 뭐 여기 위치는 크게 여기는 뭐 개념 아니라 대신 방열기에 관련된 난방 방식에 관한 부분을 갖고 물었을 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전기난방, 온수난방, 복사난방, 온풍난방 중에서 이 방열기가 필요한 건 무슨 난방이 필요합니까? 전기난방, 온수난방은 방열기로 전기 온수를 보내서 그 열을 가지고 방열된 열에 열로서 그 난방하는 것을 온수 또는 전기난방이다. 그래서 이제 방열기 위치라는 위치는 뭐 세부들은 그 수치는 따로 기억하실 것 같고요. 방열기가 필요한 건 난방 중에 무슨 난방? 온수 난방하고 전기 난방의 경우면 방열기에 온수나 전기를 보내서 그 방열되는 열에 의해서 난방하는 걸 말한다. 개념 정도만 일단 한번 확인하시고, 표준 방열량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는 지금 주철제 보일러, 종류가 주철제 보일러 한 장을 넘겨보시면 노통연관식 보일러, 수관식 보일러, 관류식 보일러라 이제 그래서 네 가지 이제 보일러에 관한 지문을 등장하는데, 일단은 지문에 그 중에서 2, 3, 4에 따른 세 가지 보일러 정도만 간단히 개념만 좀 봐주시기. 그래서 보일러도 뭐 크게 뭐 지역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 번 정도 물었었기 때문에 보일러도 그 보일러에 관한 종류에서 보시면 그 중에서 지금 세 가지 노통연관 보일러하고 수관 보일러하고 관류 보일러 형태에 대해서 보죠. 그 중에 노통연관 보일러 개념만 보죠. 노통이라 이 동그란 이 도통, 이 노통에 뭐가 돼요? 연관이 들어있으면 이 연관을 가열해서 연관의 열을 공급해서 이 물 온수를 이 따뜻한 물을 데우는 형태. 이게 무슨 보일러? 이게 노통연관. 이 노통, 그 통 안에 연관이 들어있고 이 연관에 이 뭐 가스 등을 보내서 가열해서 이 물을 이거를 데워서 보일러를 이런 형태의 물을 데워 보내는 것을 노통연관 보일러다 개념은. 자, 그러면 지문은 많은 지문 그 몇 가지 쭉 나와 있는데, 그 1번 보유 수량이 많아야 부하 변동이 안전하고 급소들이 용이하며 뭐 수처리가 비교적 간단하다. 보유 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이 안전하다. 보유 수량 많다. 이제 따뜻한 물이 여기 많죠. 이 많은 양의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을 보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 그 이야기를 보유 수량이 많아 안전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수처리가 비교적 간단한. 수처리라는 건 그러면 여기 이 연관에서 열을 이 보일러 여기 이 노통에 있는 물을 이걸 가열해서 보내는 건데, 수철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 보일러는 1년 361년에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은 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처리가 간단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제 보일러 이 표면에 뭐가 낄 수 있는 거예요. 이 표면에 보면 스케일 같은 이와 같은 이 보일러에 낄 수가 있죠. 이 수처리를 간단하다는 것은
이 수처리 같은 경우는 1년에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쉴 때는 어떻게 이 보일러 세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처리 간단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노통연관 보일러, 이 노통연관 보일러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단지를 하나 공급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보일러가 꽤나 큰 보일러다. 그러면 크기를 뭐 얼추 가늠해 본다면 이 노통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보일러 안에 성인 2명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이 세관, 이 스케일 같은 걸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그 규모를 어느 정도 보통 성인이 들어가서 이 안에 작업할 수 있을 정도 크기라면 뭐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그 세관 작업이 용이하더라. 그 표현을 뭐 수처리가 간단하다. 그래서 스케일을 제거하기가 좀 쉽다란 표현에 기역번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지문 일단 기역번 하나 체크하시고 쭉에서 이제 그 나머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일단 노통연관 보일러는 기역번에 관한 지문하고 교재에는 뭐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단점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장점은 기역번 하나 꼭 하나 기억하시고 단점 기억하고 그다음에 예열 시간이 길다 짧다. 당연히 예열 시간이 길죠. 왜냐하면 보유 수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뭐가 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예열 시간이 길다. 예열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보유 수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가열한 시간이 길다. 그래서 기역번 하나 체크하시고 그 중에 예열 시간이 길다. 개념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관 보일러입니다. 수관 보일러는 뭐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드럼, 두 개의 드럼을 사이에 두게 되고 같이 이 수관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수관을 연결시켜서 물이 들어있는 물 드럼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물이 들어있는 물 드럼은 여기서 이 물이 여기서 출발해 수관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런 부분을 여기를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이 물이 뭘로 바뀌죠? 이 물이 여기 보면 갈때 얘기인데 전기로 바뀌어서 이와 같이 전기 드럼하고 무슨 드럼이 필요합니까? 물 드럼이 있더라. 이게 무슨 보일러? 수관 보일러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자, 지문은 지금 일단 여기서 먼저 밑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일단 기역에서부터 나와 있는 부분도 비읍까지 중에 자, 여기서는 일단 교재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그럼 예열 시간만 보죠. 예열 시간만 놓고 봤을 때 노통연관물 예열 시간이 길다. 그러면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가서 전기를 얻기까지 예열 시간이 길다 짧다. 여기는 예열 시간이 예열 시간이 짧다겠죠. 짧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시면 예열 시간이 짧다 길다 놓고 봤을 때 노통하고 수관 보일러 비교했을 때 노통연관물은 당연히 길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특성상 예열 시간이 짧죠.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서 전기 얻기까지 예열 시간이 짧은 시간에 전기 얻을 수 있다는 개념 정도만 확인하셔서 보고요. 수관 보일러는 보시면 지문에 보면 대규모 건축물이나 지역 난방을 하는 곳에는 무슨 보일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이나 지역 난방을 하는 곳에 하는 곳에 필요 보일러를 찾으면 뭘 찾으시면 돼요? 그때 수관 보일러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관 보일러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개소 어디에 사용되냐. 그래서 개소에서 대규모 건축물이나 지역 난방을 하는 곳에는 무슨 보일러가 필요합니까? 수관 보일러가 필요하다. 그 개념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부분들. 일단 수관 보일러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가고요. 근데 그중에 이제 디귿번 한번 잠깐 볼까요? 디귿에 고도의 물 처리가 필요하다는 건 스케일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면 수관에 있는 스케일 처리를 좀 잘 하자라는 의미로서 수관 보일러 하나 봐두시고 관류식 보일러입니다. 관류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관류식 보일러라는 것은 이제 보면 그다음에 관류식 보일러. 자, 관리식 보일러는 이게 보시면 돼요. 관리식 보일러는 여기 보면 관리식 보일러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럼 관리식 보일러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전기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보일러 내면에 물 드럼하고 전기 드럼이 있어서 출발해서 가열에 전기를 얻는다고 한다면 여기도 그러면 여기 관류 보일러도 물이 들어가서 전기가 나온다. 그럼 여기다 이 관류 내부 안에 드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드럼이 없습니다. 드럼이 없고 대신 물이 하나의 관을 통해서 이게 여러 단계 물이 들어가서 이게
물이 하나의 관을 통해서 이게 순환하는 과정인데 물론 여기는 열이 가해지겠죠. 열이 여기 가해지는 이 과정을 거칠 건데 그럼 결국 물이 들어가서 가열되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나옵니까? 전기가 나오죠.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드럼이 필요했다. 여기는 따로 드럼이 필요가 없습니다. 드럼이 없죠. 그러면 드럼이 있다, 수관, 드럼이 없다, 관료 정도에서 하나의 요 관을 들어가서 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뭐가 나옵니까? 전기가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짧아요? 예열 시간이 길다, 짧다다. 그래서 뭐 지문은 뭐 한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관내로 흐르는 물이 예열, 증발, 과열하면서 뭐가 발생된다? 전기가 발생되는 것은 하나의 관을 거쳐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지 수관벌로가 드럼과 드럼을 통해서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 기억번 하고요. 보유 수량이 적어 시동 시간이 짧고 대용량이 보자마자 이제 시동량보다는 가동 시간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시동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글쎄 여기는 가동 시간 정도 보시게 시동 시간 보다는 뭐 가동 시간. 그래서 가동 시간이 보유 수량이 당연히 물이 적죠. 여기 들어가는 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보유 수량이 얼마 없죠. 근데 보유 수량이 적어서 가동 시간이 짧겠죠. 짧다. 그리고 뭐 대용량에는 부족가 같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물의 양이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료식은 그 정도만 보시겠어요. 보일러는 노통형 관벌레, 수관벌레 관리 특징 정도만 간단히 좀 정리하시고 보일러는 지금 보신 대로 여기 수관 보일러 쪽에 요게 좀 언급이 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실무는 딱 한 번 나왔었지만 뭐 시설이나 기타 시험을 봐보시면 수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주로 이 개소를 주고 수관 보일러 골라내는 형태 정도만 간단히 봐주시고 밑에 가시면 보일러 출력 관련해서는 전격 출력, 상용 출력, 정비 출력인데 그 중에 전격 출력 보일러 전체 출력을 산정할 때는 뭐를 더합니까? 난방, 급탕, 배관, 예열 부하를 뭐 더한 값을 전격 출력 산정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보일러 구조는 그냥 여기는 넘어갑니다. 통과. 용수입니다. 용수. 자, 보일러 용수. 그럼 보일러 용수 여기 이제 보일러 물. 여기 보일러 용수 이 물입니다. 그러면 보일러 용수. 그럼 이 보일러에는 어떤 물을 써야 될까? 그래서 보일러 용수를 물어보게 되면 물은 보면 연수하고 경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일러 용수를 가지고 물어보는 지문은 무슨 물이 나와야 돼요? 연수하고 경수 두 가지인데 탄산칼슘 함유량은 여기는 90ppm 이하가 돼요. 90ppm 이하가 되는 거고요. 경수는 110pp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산칼슘 함유량은 어디가 훨씬 많아? 연수보다 경수가 많다 보니까 보일러 용수로 사용합니다. 연수, 경수는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더라? 이와 탄산칼슘 함유량 수치가 ppm 수치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수를 쓰게 되면 보일러 되면 뭐가 많이 끼인가요? 스케일이 많이 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보일러 용수를 놓고 봤을 때 보시면 주로 등장하는 게 물에 관한 종류를 연수하고 경수 중에 뭐를 쓰세요? 연수를 씁니다. 경수를 쓰지 않습니다. 왜? 이 탄산칼슘 함유는 이와 같으니까 경수는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 수치 정도 좀 확인하시면서 용수는 그렇게 정리하죠. 뭐 1번 정도만 보세요. 생석회, 그거는 그냥 배제. 그래서 용수는 딱 두 가지예요. 연수 아니면 경수인데 무슨 물을 씁니까? 연수. 경수는 쓰는데 경수를 쓰지 말라는 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간단히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보일러 가동 중 이상현상입니다. 이상현상은 지금 프라이밍, 캐리오버, 수격작용, 일단 4번에 가마올림이라고 하면 연소 중에 연소실이나 연도 내, 연로 내에서, 연도입니다. 연도. 그러니까 이 보일러 열원이 지나가는 통로 그래서 열원이 연통 개념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연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울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서 나타나는 현상,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마 울림은 뭐 시험에 언급되지 않았고 가마 울림이랑 이런 일상생활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마 울림은 혹시 개별 난방 할 때 여러분이 집에 설치된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틀었더니 보일러가 가동의 연통이 웅하니 떨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마 울림입니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있고요.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역화는 연소 시 화염의 방향, 불꽃의 방향 비정상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좀 전에 노통연과 불러가도 이 연소, 여기 불꽃의 방이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는 걸 뭐라고 역화합니다. 그러면 보일러 안에 이 불이 연소되는 불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열어야 본다 그건 아니고 그냥 이 불꽃을 볼 수 있는 여기가 있죠. 바깥쪽에 이제 보시면 이 보일러에 연소되는 불꽃을 볼 수 있는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불꽃의 방향이 정상적인 비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화란 것은 그 화염의 방향이 비정상적인 현상을 역화합니다 되어 있고요. 균열이라는 건 금이 가는 현상이에요.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는 앞괴하고 팽출 정도 이제 보시는데 앞괴는 뭐고 팽출은 지금 5번하고 6번은 7번하고 8번은 체크하시게요. 앞괴 팽출에 관한 이상 현상 꼭 확인할 필요가 전열면의 과열에 의해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안쪽으로 오목하게 찌그러지는 현상을 앞괴 팽출입니다. 전열면의 과열에 의해 내압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부풀어오는 현상에서 앞괴는 안쪽으로 찌그러져 들어갔다. 앞괴 같은 경우 보시면 앞괴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안쪽으로 이게 찌그러 들어간 현상, 이게 앞괴. 외압을 견디면 찌그러 들어간 이거를 앞괴. 반대 개념은 내압을 견디지 못하고 보일러 밖으로 부풀어가는 현상을 이거를 팽출. 그래서 팽출하고 앞괴는 서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팽출하고 앞괴 개념은 안쪽으로 찌그러 들어간 현상을 앞괴, 밖으로 부푼 현상을 팽출해서 팽출하고 앞괴 정도 하나 개념 정리해 봐두시고요. 7, 8번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뒤로 일단 그 지면에 위에 5번 체크합니다. 5번 포밍. 보일러에 물이 끓을 경우 그 물이 함유된 유지분이나 보유물에 의해 거품이 생기는 현상으로 포밍이 발생하면 물을 교체한다. 근데 포밍은 뭐냐? 포밍은 지금 포밍은 뭐가 발생했어요? 이게 만약 보일러라고 하죠. 보일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일러에 뭐가 있어요? 용수, 물이 들어있겠죠. 물이 있는데 요 물을 이제 가열하겠죠. 물을 가열하게 되면 요 물 속에 혹시 보면 뭐 찌꺼기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찌꺼기나 어떤 기름 성분이 있다면 물 속에 이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는 상태 보일러를 가열하면 어떻게 이 물이 끓으면서 요 찌꺼기나 보유 물질은 이 기름 찌꺼기가 들어있는 이게 뭘로 바뀌 이게 거품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끓는 물 중에 뭐가 발생했다. 어떤 이 보유 물질이나 기름 찌꺼기 등으로 해서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포밍입니다. 포밍. 그러면 거품은 분명히 터질 거예요. 그 터진 거품이 터진 거품이 전기관 속으로 날아가는 현상. 이 거품이 터지면 전기가 날아가는 현상을 날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한 장으로 뒤쪽으로 가보시면 1번 프라이밍. 비수라고 하면 관수가 갑자기 끓을 때 물거품이 수면을 벗어나 전기소로 비산한 날아가는 현상을 이거를 프라이밍이라고 그래요. 프라이밍. 입자가 튀어서 날아가다가 이제 기체 상태 입자가 날아가다가 배관 내 온도 차에 의해서 이게 식어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 다음 여기 캐리오버 현상, 캐리오버 현상입니다라고 해서 자 밑에 있는 지문에 가보시면 그 중에 2번 캐리오버 현상이라고 해서 전기관으로 송기되는 전기, 비수 등에 의해 수분이 함유되어 배관 내부에 응결수나 물이 고여서 워터 해머링의 원인이 된다. 이제 그래서 지문에 이제 보시면 이 전기 입자가 날아가다가 외의 온도 때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 이게 응축이죠. 응축. 그래서 여기 이제 배관 내 찬물의 형태로 고여 있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상태를 캐리오버라고 그렇죠. 이 캐리오버인 상태에서 밑에 이제 보면 수격작용, 전기송기는 전기를 보냈을 때 전기관 내부에 생성된 응결수가 고온 고압의 영향으로 배관을 치는 현상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 상태에서 뭘 보내는 거예요? 전기를 보내면 전기가 응축수와 같이 이동을 하는데 수평 배관에서 문제가 아닌데 이게 어느 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이게 배관이 굴곡진 이 배관에서 문제는 전기는 문제없이 빠져나가는데 뭐가 부딪히면서 이 배관 표면에 응축수가 부딪히면 발생되는 이 현상을 뭐라고 이거를 네 번째 수격작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워터 해머링이라 표현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지문 하나 확인해 놓으실까요? 부분들이 여기는 지금 여기 앞괴 팽출,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정도까지 물론 수격작용은 마지막 단계 전기가 이동하다가 전기는 빠집니다. 배관을 치는 현상, 수격작용까지 해서
이상 현상 이 정도 개념 정도만 정리해. 이걸 뭐 지문 그대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일러에 관한 세 가지 더 이상 현상도 지금 한 6가지 정도 이상 현상은 간단히 그러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와 같이 보일러나 이상 현상 정도 개념 정도 분류하실 수 있을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한 장을 더 넘겨서 전기난방, 그다음에 19번에 온수난방, 그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20번에 복사난방, 그리고 한 장을 넘겼을 때 338페이지에 온풍난방이 있습니다. 온풍난방까지 나와 있어요, 부분들이. 여기는 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지문에 전기난방입니다. 특징하고 배관법하고 부속기기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 지문에 전기난방하고 전기난방이죠. 전기난방하고 좀 전에 방열기를 잠깐 확인할 때 난방 중에서 전기난방하고 온수난방 꼭 뭐가 필요해? 방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방열기가 있으면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다고 한다면 꼭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방열기가 필요하죠. 방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열기가 있다면 이 보일러에서 만들어서 여기 뭘 보내는 거예요? 전기를 보냅니다. 그럼 전기를 보내면 이게 무슨 난방이 돼요? 이게 무슨 난방? 전기 난방이에요. 여기다가 이 방열기에 뭘 보냅니까? 온수를 보냅니다. 온수 보내면 이게 무슨 난방이요? 온수 난방. 그래서 일단 방열기가 필요하더라. 전기, 온수, 복사, 온풍 중에 무슨 난방? 전기 난방, 온수 난방 뭐가 필요합니까? 방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특징은 양가로 지금 18번의 특징에 장단점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지금도 보시면 그 중에 보면 온수하고 전기 난방을 보실 때는 열은 보면 전기 난방은 무슨 열을 이용하면 여기는 잡열을 이용하고 온수 난방은 여기는 뭐예요? 현열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 열에 관한 종류에서 한번 여기도 잡열에 관련 지문을 주고 현열을 주고 이제 지문에서 잡열, 현열 자체를 주관식으로 쓰는 지문에 문제가 한번 출제됐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잡열하고 현열 정도에서 여기 보시면 잠열 현열을 이용해서 합니다라고 이제 그 열에 관한 종류 한번 잠깐 봐주시고요. 특징은 그 중에 1번의 기역과 디귿, 2번의 단점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보시면 기역, 자매를 이용함으로 열의 운반 능력이 큽니까? 네. 2번, 니은번. 예열 시간이 온수 난방에 비해 짧고 전기 순환이 빠르다. 그래서 예열 시간이 전기 난방은 짧고요. 온수 난방은 길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전기 난방이 예열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돼요? 이 고온의 전기를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보일러 용량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열 시간은 전기 난방이 짧다. 온수 난방은 길다 정도에서 예열 시간 가지고 두 개 혹시 물었을 때 하나 비교하시면서 니은번 예열 시간에 관한 걸 가지고 비교 물어보는 지금도 그렇게까지는 물어보지 않고 간단히 언급은 할 수 있지만 문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 난방, 온수 난방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물어보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지금 보시면 디귿번 방열 면적은 온수 난방보다 작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방열 면적, 이 방열기 크기, 방열기 이 면적은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온수 난방, 전기보다 어디가 더 커야 됩니까? 온수 난방이 더 커야 되죠. 근데 그걸 뒤집어 가면 그 이야기죠. 그래서 방열 면적은 온수 난방보다 작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방열 면적은 어디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 난방보다 어디가? 온수 난방이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방열기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방열 면적하고 하나 더 이제 보시면 배관 광경이에요. 이 전기 온수 난방의 배관의 광경을 놓고 봤을 때, 그럼 방열 면적이나 배관의 광경이 더 커야 되는 거 어디가? 온수 난방이 더 커야 됩니다. 어디에 비해서? 전기 난방이요. 뒤집어 가면 전기 난방은 온수 난방에 비해서 면적과 광경이 작아도 된다라고 이제 해서 보시는데, 그럼 이게 왜 커야 되고 작아야 되는지 이제 보시면 좀 전에 잠깐 보류해 나왔었던 교재 331페이지 잠깐 331로 가죠. 표준 방열량으로 한번 그걸 잠깐 같이 연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331에 좀 전에 잠깐 보류하고 나왔었던 331에 가보시면 표준 방열량이라고 해서
열매는 지금 전기난방은 열매를 뭘로 써요? 전기. 온수는 온수난방 온수를 쓰는데 일단 열매 전기 온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맨 오른쪽 실내 온도는 몇 도로 고정합니까? 18.5도씨로 고정한 상태에서 열매 온도란 것은 전기 몇 도를 보내는 거예요? 102도씨 전기를. 온수는 몇 도를 보내는 겁니까? 지금 보면 80도씨 지금 온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1제곱미터당, 여기는 제곱미터당 몇 킬로와트의 온수를 그 열량을 얻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표준 방열량은 건 제곱미터당 이 제곱은 1시간 동안 80도씨 온수를 보내거나 102도씨 그 전기를 보냈을 때 얻어지는 열량은 얼마의 열량을 얻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부분인데 이제 보시면 그 중에 그러면 전기는 얼마를 얻을 수 있어요? 0.756kW를 온수는 얼마 얻을 수 있습니까? 0.523kW 열량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열량은 이제 제곱미터당 얻을 수 있는 열량 어디가 더 많아요? 어디보다는 온수보다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전기난방이. 그래서 제곱미터라는 건 여러 개 보시면 돼요. 이 방열기 예를 들어 방열기 가로 세로 1m, 이 1m에서 보시면 이거를 제곱미터당,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를 얻을 수 있냐가 전기는 얼마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0.756kW, 온수는 0.523kW를. 그래서 그럼 당연히 어디가 더 많습니까? 전기가 더 얻어진 열량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배관 이 광경이나 면적은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온수보다는 전기가 더 커야 된다라고 돼서 요 전기 온수를 비교하는 지문 중에 배관의 광경하고 방열 면적의 크기를 갖고 또 비교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온수 전기의 특정을 해서 배관 한계가 크다 작다도 물어보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온수 전기를 꼭 같이 하나 비교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박스 표준 방열량 박스에 들어있는 0.523, 0.756, 102도씨 80, 18.5도 각각 표준 방열량, 열매 온도, 실내 온도에 따른 이 숫자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숫자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이제 페이지 334페이지로 가서 장점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보면 디귿번 방열 면적만 나와 있지만 뭐또 같이 하나 묶어가자. 이 배관의 광경도 하나 같이 묶어서 면적과 광경은 온수난방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럼 작게 한다는 건 당연히 면적도 줄고 광경도 줄면 뭐가 쌉니까? 설비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죠. 까지 해서 장점 보시고요. 단점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인데 지문은 디귿번을 갖고 시험에 물어봅니다. 부하 변동의 대응이 곤란하다. 그것도 이제 지문인데 주로 이 전기 온수 복사난방에 관한 지문을 갖고 물었을 때 주로 그 주는 지문은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문도 보다는 뭐를 주로 주냐면 방열량 조절이란 지문을 가지고 주로 물어보는 지문이 방열량 조절이 플러스 쉽다 어렵다 그 지문을 줍니다. 그러면 결국 전기난방은 뭐예요? 고온 고압, 온수는 전기에 비해서 저온 저압이다 보니까 이 방열량 조절이라는 여러분 여기는 온도 조절로 보시면 온도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보시기에 방열량 조절의 의미는 온도 조절의 의미로 보셔서 방열량 조절이 뭐 쉽다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이 전기난방은 고온 고압이고 이거 여기에 비해 저온 저압이다 보니까 이 방열량 조절이 어려운 건 어디예요? 전기난방. 그에 비해서 이 온수 전기를 놓고 봤을 때 방열량 조절이 쉽다, 용이하다는 뭡니까? 온수난방은 방열량 조절이 쉽다 또는 뭐 용이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요 의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특히나 단점은 그 중에 디귿번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보면 2번에 배관법부터 양가로서 한번 그 난방, 전기난방의 부속기기 관련해 물어보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또 하나, 뭐 아직 실무 쪽에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전기난방하고 그 다음에 온수난방 관련된 부속기기에 관한 걸 구분하는 시험은 시설에서는 여기 전기난방과 온수난방에 필요한 부속기기라든가 배관법에 관한 것은 지문에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관법 관련해 보시면 밑에 전기난방 관련 배관법에는 보시면 니은번에 하트포드 접속법이라 그래서 보일러 내에 저수위 방지대 환수관을 안전수면 위에 둔다. 그래서 여기는
응축수 황수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아래에 있을 때 이 하트포드 접속을 해서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게 기역이죠. 1번이죠. 리프티움. 방열기가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 환수관의 물이 아래로 한꺼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그래서 리프트이음하고 그 다음에 냉각다리도 이거를 냉각다리, 냉각내거라고 다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 방열을 통해서 이 방열하고 나온 게, 여기서 나온 게 전기난방은 뭐가 나와야 돼요? 전기난방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 이 전기가 들어갔다가 방열하고 나서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오죠. 뭐가 나와야 돼요? 응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방열할 때 전기가 100% 이게 방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여기 응축수 안에 플러스 뭐가 나올 전기가 100% 이게 들어갔던 전기가 여기 방열 과정에 이게 100% 전기로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일부는 뭐가 나와요? 물도 나오지만 일부는 뭐가 나옵니까? 전기가 같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와 응축수가 함께 돌아서 이 환수되는 과정에 무슨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격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전기를 완전한 응축수로 만들어 다시 되돌려주자.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해서 냉각다리 또는 냉각내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배관법에서 하트포드라든가 리프트라든가 냉각다리는 이 중에서 두 개 중 어느 난방에 필요한 배관법입니까? 전기 난방에 필요한 배관법이라는 테마 하나 봐주시고, 자, 관련 부속기기와 관련해서 우측에 보면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전기 부속기기 명칭을 물었을 때는 뭐 특히나 그 두 가지예요. 2번에 전기 트랩하고 3번. 일단 전기 트랩, 특히 전기 트랩 꼭 기억하시고, 이중 서비스 밸브에서 방열기 밸브와 열동 트랩을 조합한, 그래서 방열기 밸브 내에 열동 트랩을 넣어서 동결의 우려를 방지하는 이중 서비스 밸브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중 서비스 밸브까지 이제 해서 여기는 그 중에 2번하고 3번 정도만 좀 잠깐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전기 트랩하고 이중 서비스 밸브 나와 있고요. 부속기기만 한번 먼저 보죠. 온수난방은 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했으니까 이제 온수난방에 필요한 부속기기가 뭐가 있나.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니까 특징은 한번 보고 넘어가죠. 정리했었으니까 정리한 것 중에 보면 온수난방은 여기에 뭘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온수를 공급해서 방해를 마친 온수를 돌아오는 부분인데, 자, 여기 장점에 관한 부분보다 단점입니다. 단점은 2번의 니은. 전기난방에 비해 방열 면적과 광경의 커야 하므로 설비비가 비싸다. 당연히 좀 전에 설명드렸네요. 방열 면적 광경은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전기보다는 온수가 더 커야 하다. 그러니 플러스 뭘로 이어진다? 시설 또는 설비비가 비싸다는 표현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니은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한 장을 넘겨가 봅니다. 자, 여기는 온수난방용 부속기기 하게 되면 팽창탱크부터 해서 신축이음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특히 이 온수난방하고 그 전기난방을 가지고 물었을 때 보시면 그 중에 특히나 더 온수하고 전기난방 중에 보시면 전기난방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 트랩이죠. 전기 트랩. 그래서 전기 트랩을 설치하죠. 전기 트랩이 필요한 반면에 온수난방은 뭐가 필요해요? 팽창 탱크가 필요하죠. 팽창 탱크가. 전기 트랩은 좀 전에 무슨 개념이에요? 여기 환수되고 이 방열하고 나오는 이 물이 응축수가 나와서 다시 이 환수족을 통해 돌아와야 되는데 뭐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 이 전기를 완전히 응축수로 만들어주기에 필요한 트랩이 무슨 트랩이다? 전기 트랩이 있다는 거고요. 자, 팽창 탱크가 온수난방에 필요한 건 뭐죠? 여기는 트랩은 전기 트랩은 필요 없죠. 전기 트랩이라는 것은 여기 전기난방에 온수난방 뭐가 필요하더라? 팽창 탱크. 그럼 여기 보일러를 여기서 온수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방열기로 보내는데, 그럼 온수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가열되는 과정에 최적 팽창 이상 압력이 발생을 하죠. 그걸 받아주는 게 뭐예요? 팽창 탱크가 그걸 받아주다 보니까 팽창 탱크가 필요한 건 어디인가요? 온수 난방이지 전기 난방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속 기계와는 명칭을 갖고 물었을 때, 특히 이제 그 중에 전기 트랩하고 팽창 탱크만 놓고 봤을 때 주로 언급이 되는 이 부분들이 언급이 자주 되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팽창 탱크는 어디에? 온수, 전기 트랩은 전기난방. 전기 트랩 왜 필요한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열하고 마치고는 100%가 아니다 보니까 전기를 먼저 만들어주자. 응축수로 만들어서 환수 주관을 통해 순환을 시키게 트랩을 설치된 게 뭐가 있더라? 환수 주관 중에 설치된 게 전기 트랩이라는 것. 네, 하나 봐주시고. 팽창 탱크는 보시면 이 온수, 공급된 온수에 따라서 밑에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팽창 탱크 설치 목적 나와 있고요. 팽창 탱크는 두 가지입니다. 개방식 팽창 탱크하고 밀폐식 팽창 탱크. 이때는 공급된 온수에 따라서 보통 한 80에서 한 90도씨 정도가 개방식 팽창 탱크를 통해서 이 최적팽 이상압을 흡수해야 된다면 밀폐식은 어떻게 돼요? 100도 이상의 온수를 공급할 때 밀폐식 팽창 탱크를 통해서 이상압을 받아줍니다. 종류는 뭐 크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개방식 팽창하고 밀폐식 팽창 탱크란 것은 여기 보면 저온수 또는 뭐 보통 온수라고 있죠. 그래서 표현은 개방형 팽창 탱크하고 밀폐형 팽창 탱크인데 여기는 보면 뭐 보통 온수식인데 이거를 뭐 저온수식이라고 저온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고온수식인 경우에 설치되는 팽창 탱크인데 주로 보통 온수는 여기 보내는 온수 온도가 보통 해서 80에서 한 90도씨 정도 온수를 보냈을 때는 개방형 팽창 탱크를 100도 이상의 온수를 보낼 때 그때는 고온수식 팽창 탱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구분하시고 두 가지 중에 꼭 결국 이 이상압하고 팽창 탱크를 보내는 건 어느 형태 보내는데 어디를 통해 보내죠? 그럼 결국 이 팽창대로 가는 것은 두 개 중에 어디를 통해서 가죠? 결국은 이게 무슨 관을 통해 갑니까? 이게 이제 보일러가 있다면 보일러가 여기를 통해서 이 탱크 여기는 이게 뭐 개방형이든 밀폐형이든 일단 여기는 위치는 이렇게 가야 되죠. 위치를 보셨을 때 개방형 같은 경우 보면 그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가 되는 거고 이 밀폐식 같은 경우는 뭐 위치는 크게 제한받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형태든 간에 뭐 보일러에서부터 이 팽창 탱크까지 여기 뭐가 가면 여기 팽창관을 통해서 이상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결국 팽창관 도중에는 뭐 밸브류를 설치한다 안 한다. 그래서 밸브를 설치한다 안 한다. 밸브류를 설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팽창 탱크를 구분하셨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본 것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건 뭐예요? 팽창관 중에는 밸브류를 설치한다는 질문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만약 여기 중에 밸브류를 설치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팽창관은 바로 뭐 해야 돼요? 보일러 이상압이 그대로 바로 가야 되는데 만약 이런 밸브를 포함한 기타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시설 장치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상압이 그대로 갈 수 없다 보면 결국 보일러가 폭발사고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팽창관 중에는 뭣도 절대 설치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야 돼? 탱크로 이상압이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자, 질문은 팽창 탱크 관련해서 보면 2번하고 그 다음에 1번의 팽창 탱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 그리고 팽창관하고 그다음 리턴콕이죠. 리턴콕입니다. 리턴콕은 그 중에 보면 특히나 보면 리턴콕도 하나 이거 적어볼까요? 여기 보면 리턴콕 하나, 리턴콕입니다. 그래서 리턴콕은 보시면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로 주로 온수 방열기 환수 밸브로 사용한다는. 그래서 여기는 돌아오는 이 밸브 중에 보시면 여기는 리턴콕은 이 환수 배관의 이쪽에는 이 돌아오는 이 환수 배관 쪽에 여기에 설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설치가 돼서 리턴콕은 들어오는 온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죠. 그래서 온수 방열기 환수 밸브로 사용한다는 그래서 리턴콕 위치는 입구가 출구 쪽에 설치돼서 유량을 조절하는 게 뭐가 있다? 리턴콕이다. 그래서 리턴콕은 어디만 해당돼요? 온수 밸브만 해당됩니다. 아니, 온수 난방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기 트랩 하나 꼭 기억하시고 팽창 탱크 기억하고 추가적으로 뭐까지 같이 기억하자? 팽창관 꼭 주의하시고 팽창관에는 중간에 밸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리턴콕은 여기 이제 밸브 이 방열기 출구 쪽에 설치를 해서 온수 유량을 조절하는 게 뭐가 있다? 리턴콕도 어디만 설치되는 거예요? 온수 난방에만 설치됩니다. 정도까지 마무리하시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온수 난방 관련한 질문도 마무리하고 복사 난방입니다. 복사 난방. 자, 복사 난방은 밑에 이제 20번에 의 나와 있고요. 천장, 바닥, 벽 등에 온수나 전기를 통하는 관을 매설해서 방열면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특징, 우측에 이제 보면 1번에 장점하고 단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 꼭 보일러에서 이 방열기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보면 복사난방은 뭐는 필요 없습니까? 방열기는 필요 없죠. 뭘로 보냅니까?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복사난방은 그렇죠. 복사난방은 방열기가 따로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내가 있다고 한다면 바닥이나 이와 같이 바닥벽과 이렇게 천장에 뭘 설치해요? 이와 같이 가열 코일을 설치하죠.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보일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겠죠.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보일러에서 이제 전기를 여긴 이 코일에 뭐를 보낼 수 있죠? 전기를 보낼 수도 있고 온수를 보낼 수도 있는데 온수를 많이 보내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던 이 온수가 여기를 쭉 순환하는 요 과정이죠. 순환하는 쭉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천장의 코일을 거쳐서 코일을 거쳐 다시 이게 순환해서 어디로 보일러로 되돌아온 형태,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복사난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내에 뭐는 필요 없습니까? 방열기는 따로 필요가 없죠. 부분들. 그래서 특징이 이제 보시면 2번에 1번에 기억 실내 온도 분포가 균등함에 쾌감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실내 온도 분포가 균등할 수 있는 것은 바닥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다 보니까 실내 어느 곳에도 온도는 당연히 분포가 균등할 수밖에 없는 기억. 니은 방을 개방해도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디귿 방열기가 없으므로 실내 방의 면적 이용도가 높다. 아무래도 방열기가 여기 설치되지 않다 보니 그만큼의 면적을 넓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점으로 가보면 외기 온도 급변에 따라 뭐가 어렵다?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이 복사난방용 장점도 있지만 장점은 보신 대로 방금 봤던 실내 수직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는, 그리고 방열기가 없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기도 뭐가 어렵다는 거죠. 방열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여기도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그죠? 방열량 조절을 유무를 갖고 물어보내서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질문 하나 확인할까요?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가지고서 나와 있는 중에도 보면 단점은 이제 기역번, 외기 온도 변화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라는 질문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에 지금 리을번 매입배관이므로 시공이 어려우며 고장 시 발견이 어렵고 수리비가 곤란하다. 그럼 열거는 이번에 시공. 여기는 시공비나 그 다음에 보수비죠. 건물을 시공할 때나 보수비가 싸다 비싸다?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벽이나 바닥의 천장에 매설하니까 당연히 시공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벽이나 바닥의 천장에 매설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보수법을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 시공비나 보수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단점을 띠고 있더라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으로서 지금 온풍난방은 따로 정리할 거 없고요. 주로 봤을 때 난방은 지금 난방을 보시면 주로 보면 지금 봤던 복사난방입니다. 복사난방하고 그 다음 좀 전에 온수하고 전기난방을 봤을 때 전기난방입니다. 이론상은 지금 봤던 복사난방의 특징 몇 가지 확인하고 전기 몇 가지 특징을 확인했지만 복사난방의 어떤 지문을 가지고 또는 전기난방의 지문을 가지고 문제는 지금도 출제합니다. 복사난방에 관한 특징 중에 전기난방의 특징 중에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서로 복사하고 전기난방을 비교하는 지문을 주었을 때 가장 그 출제 문항의 지문에 거의 등장시켜서 문제로 만드는 지문이 뭐가 가장 높냐면 거의 10문제라고 한다면 방열량 조절의 유무를 갖고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더라? 복사난방, 전기난방은 특징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난방과 비교했을 때 복사, 전기난방은 방열량 조절이 쉽다, 어렵답니다. 어렵다란 표현 대신에 이거를 달리 용이하지 않다라는 지문도 주기 때문에 결국 개념은 그 개념이죠. 그래서 복사난방이나 전기난방을 주는 지문 중에 어떤 특징을 물었을 때 거의 대다수 지문은 무슨 지문을 갖고 문제를 물어봅니까? 방열량 조절이 쉽다, 어렵다인데 복사하고 전기난방의 단점은 뭡니까?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어렵다라는 지문을 뭐 쉽다라고 주거나 또 용이하다는 지문을 주기 때문에 복사 전기난방 이론에 관한 특징 중에 이 지문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출제된 지문들은 거의 이 복사 원수, 복사거 이 지금 전기난방은 뭐 주택관리사 쪽이나 기타 건축기사, 산업기사 쪽에 대해서 보시면 주로 문제를 냈을 때 방열량 조절이 거의 출제 문항의 거의 한 60에서 70% 차지하기 때문에 그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그 정도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박스 교재 337에는 그 박스 편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고요. 자, 한 장을 넘겨 보시면 338회 온풍난방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온풍기를 틀어서 따뜻한 공기를 보낸다. 온풍난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풍난방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혹시 나와도 지문만 언급하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하셔서 온풍기 여러분이 실내 설치는 온풍기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실내 온풍기를 버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온풍기 돌아서 공기 공급하죠. 따뜻한 공기 보면 그게 뭐가 있다? 무슨 난방? 온풍난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간단히 봐두시고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337에 가시면 별표에 있는 온돌 설치 기준 이 박스하고 이제 박스부터 해서 난방 관련된 법령 규정에 따라 몇 가지를 좀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난방 온돌 설치 기준 3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좀 쉬었다가 시작하시겠습니다.